네, 이제 이번 시간은 투자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비유동 자산 항목으로 여러분의 챕터가 넘어가는 거네요. 자, 보시면 투자 자산은 장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은 무조건 단기, 그리고 비유동을 장기,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딱 봤을 때 이 기업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유동이 100이다. 근데 비유동이 200이다. 그러면 자산은 하여간 300이란 얘기인데 얘가 보고하고자 하는 이날로부터 해서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건 100이란 얘기고 그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죠. 장기라는 거밖엔요. 그치만 200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딱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자산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 이걸 왜 쪼개지 복잡하네 라고 하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비유동의 이제 투자 자산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장기예요, 무조건. 우리 공부할 때 당좌 자산에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있었는데요. 얘도 투자입니다. 얘도 투자인데 얘는 단기죠. 그래서 그냥 당좌 자산의 어느 하나의 통합 계정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이라는 건 그냥 엄연히 비유동의 장기 투자 목적의 자산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라는 말은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구분하는 항목인 비유동의 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도 투자잖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 애를 말하고 싶을 때는 단계 투자 자산이라는 걸 정확하게 구분하죠. 얘는 이런 식으로 분류 항목이 아니죠. 별도의 통합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투자지만 장단기가 나누어진다는 거고 단기는 요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냥 투자는 비유동을 의미하는 거다. 이 중요합니다. 문제 푸실 때. 그래서 투자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자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업을 지배하고자 할 때 지배하려면 그 기업에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분이 많으면 그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선택해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유하는 자산 중에 이제 유항목이고요. 자, 계정 과목을 좀 볼까요?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부동산인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재고자산으로 분류돼요. 이름은 상품으로 가면 돼요. 상품밖에 없잖아. 그죠?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만들어진 거라고 할지라도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상품인 거야. 근데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제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그 이름이 이제 투자 부동산이 돼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얘를 사용할 목적이다. 얘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건물이 필요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요. 이때 이 토지를 토지라는 이름으로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그래서 분계는 상품으로 하거나 투자 부동산으로 하거나 토지로 하죠.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면 알아서 분계되는 순간 재고로 분류되고 투자로 분류되고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계 공부할 때 조금 많지만 계정 과목별로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계정 과목이 어디로 분류되느냐도 잘 정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구분해서 장기간 동안 시세 차익 얻으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샀다가 팔으려고. 우리나라 요즘 문제가 많죠. 부동산, 특히 막 주택 같은 것들을 법인 설립해서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시세 차익 없고요. 막 이런 경우 많죠. 그거 잡아가지고 다 이제 혼내줘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경우.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일단 사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천에 사가지고 예금으로 나갔대요. 이때 잡는 이름이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팔죠. 천에 샀는데 1,500에 팔았대요. 어음 받았대요. 여러분 토지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 오면 쓰나요? 받으러 오면 매출일 때만 쓰는 어음 채권이죠. 이럴 때는 그래서 미수금 쓰는 거예요. 야, 어음 아니야? 아니, 매출 아니야? 너네 회사의 주된 매출 아니지? 그러면 뭐 어음이니? 구분하지 마. 미수금. 외상이니? 구분하지 마. 미수금. 요렇게. 자, 미수금 잡고 대변에 이 투자부동산이라는 자산 드디어 처분됐으니까 얘 죽고 천이었는데 1,500 들어왔대. 아직 안 들어왔지만 나중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500만 원만큼 이득 받죠. 이름은 투자자산이죠. 얘가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산 그리고 처분이. 이게 만약에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자시면 되고요.
자, 투자 부동산은 요 정도. 그럼 시험 볼 때 여러분이 투자 부동산에서 주의할 건 토지만 보고 토지라고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반드시 목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과목이 달라지니까. 자, 두 번째는 장기 금융 상품인데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1년 안에 만기가 도래되는 정기 예적금은 얘가 계정이고 얘가 계정이지만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것들은 따로 구분해서 장기성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해요. 이름을 그냥 정기예금, 그냥 정기적금 이렇게 걸면은 얘가 단기로 분류되고요. 얘네들을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1년 이후에 도래되는 투자로 분류할 때는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당좌개설 보증금 회계 처리할 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얘도 두 개를 묶어서 회계에서는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으로 표시를 하고요. 얘가 당연히 기간이 1년 이상 도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분류되는 거고. 그러면 비유동으로 가야 되죠. 비유동 중에 이 중에 만만한 거 얘밖에 없잖아요. 유형 아니고요. 무형 아니고 기타 비유동 아니거든요.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이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투자 자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돈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돼.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 1년 이후면 장기 대여금. 뭐 과목만 달라지는 거죠. 이름만, 장단기만. 자, 4번하고 5번을 이제 좀 볼 건데요.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유가증권을 좀 정리하는데 우리가 유가증권 앞에서 단기매매증권을 공부할 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무조건 유동에 분류되는 당좌죠. 근데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분류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 목적이어야 되고 OR가 아니죠. AND죠. 여기다가 또 하나는 시장성이 있어야 돼. 시장성이 없으면 단기 시세를 목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데 누구한테 팔아요? 찾아다녀야 되는데 힘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완벽하니 그러면 단기 매매. 근데 둘 중에 하나도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분류되는데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어떨 때 분류하냐면 만기가 있는 만기 때까지 보유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유가증권은 유일하게 채권뿐이죠. 주식이 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만기까지 가져갈 건데 이 만기가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만약에 1년 이내일 수 있잖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아니면 3년짜리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제가 비유동 투자로 분류된다고 쓰여놨지만 왜 써놨냐면 지금 비유동 투자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볼 뿐이고요. 만기 보유증권은 여러분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계정 과목을 조회하면 계정 과목이 두 개 떠요. 이렇게. 124에 있는 만기 보유증권, 181에 있는 만기 보유증권. 왜 나누냐면 위에는 124는 유동으로 분류되는 거고 181 코드는 비유동으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1년짜리는 124 코드로 써야 되고 3년짜리는 181 코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단기 시세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기까지 가져갈 목적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고요. 그 만기가 어느 기간이냐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름은 같죠. 이름이 같다고 같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거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코드가 다르다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유동, 비유동 이렇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 때까지 보유할 거예요. 요거죠. 지울게요. 그럼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을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시장성이 없어. 근데 단기 목유 목적이래. 자꾸 우겨. 살 사람이 있나 봐. 두 번째 시장성이 있어. 근데 주식하고 채권 중에 단기 보유래. 세 번째 시장성이 있어요. 장기래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는 없대요.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는 없대요. 자, 이 중에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가 목적인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두 개인 거야. 시장성이 없는데 단기다? 이럴 수 있을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단기간의 목적이라면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산 유가증권을 누군가가 사기로 약속이 돼 있다. 3년, 3개월 뒤에. 그럼 오케이. 두 번째, 시장성이 없어. 근데 장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시장성이 있어. 근데 단기가 아니야. 장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보내지? 너 보내줄게. 너 단기 매매도 아니지?
만기보증권도 아니야? 그러면 찌끄레기는 다 들어와. 찌끄레기가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중에 단기가 있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성이 없으면 단기 매매가 될 수 없으니까. 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아래쪽에. 이 매도 가능 증권 중에 얘도 유동과 비유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은 없지만 단기니? 너 그러면 1, 2, 3 코드로 가. 너 유동으로 보여. 너 근데 시장성이 있는데 장기야? 그럴 수 있지. 어떤 회사를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는데 나는 이 회사의 엄청난 주주가 될 거다. 이게 목적이야. 의사결정을 내가 움직이겠다. 나는 주식만 산다. 안 판다. 그러면 장기거든요. 그러면 얘로 가는 거예요. 178 코드로. 코드가 왜 많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일단 있겠죠. 그러니까 자,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코드가 다르니까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보거나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매도하는 증권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모두 구분해야 되냐면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코드로 갈 건가 말 건가. 코드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코드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찍으면 돼요. 중요한 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는 게 있어는 알고 계셔야 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돼. 자, 우리는 지금부터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걸 공부할 뿐이에요. 유동으로 구분되는 건 일단 시험에서는 여러분에게 거의 대부분 출제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분류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만기 보유 증권은 여러분이 뒷부분에서 다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다른 유가 증권을 비교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절대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었죠. 그럼 얘를 이제 다른 자산하고 비교하기보다 누구랑 많이 비교하면 좋냐면 얘랑 비교하면 좋아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은 만 원일 때 그리고 수수료 비용을 영업외 비용 코드로 구분한다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 되거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되면 무조건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보유 증권하고 맨날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에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를 물어볼 때 좋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공부했는데 시장성이 있죠. 시장성이 있으니까 공정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막 평가할 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도 잡고 손실도 잡았는데 즉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 계정이었죠. 그 계정들이. 그래서 단기 손익에 반영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단기 손익에. 왜냐면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반영시키니까. 요 얘기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이 시가가 올랐어. 그럼 10원만큼.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잡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10원을 잡았는데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손실이어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돈을 벌어들인 걸로 보겠다 이 얘기죠. 단기 순이익이 막 증가하니까. 사실 돈 번 거 아니잖아요. 시가가 올랐을 뿐이지. 저도 지금 S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데 올랐다 내렸다 사람 미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다 해도 번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시장에 던져가지고 돈이 들어와야지 번 거죠. 오늘 오르는 거는 뭐 기분만 좋아. 입꼬리가 살짝 올라서 아 오른다 드디어. 계속 오르겠지라는 기분이 있는 거지. 이게 오늘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와야지 이익이잖아.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아유 번 걸로 치자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만기 보유 증권을 먼저 얘기하면 만기 보유 증권은 시장성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성이 있든 없든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아. 왜 구분 안 하냐면 만기까지 가져갈 건데 시가가 얼마든 뭔 상관이야? 나중에 만기 되면 내가 빌려준 돈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이자랑.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그 원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얘를 사용해요. 이거는 사채할 때 하는 거고요. 세무 2급에서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거는 회계 1급은 여러분이 이름만 하시면 돼. 회계 1급은. 이 부분은 세무 2급 파트예요. 그러니까 세무 2급 할 때 여러분이 중요하고 회계 1급 공부할 땐 아무 의미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시험에 나오진 않고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이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건 중요한데 얘는 S전자가 SDS 주식을 샀어. 근데 이미 이 전체 기업의 주식을 얘가 1, 얘가 2라 그러면 얘가 이미 S1의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어, 지금. 20% 이상 가지고 있는데 또 산 거야. 그러면 왜 살까요?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분법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결산 시 뭔가 회계 처리를 하고요.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한 정리죠. 단기매매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만기까지 가져가냐? 너 잡아. 넌 채권밖에 없어. 상각 후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할 거야. 상각 후 원가법. 이게 상대방의 입장은 사채고요. 사채를 상각 후 상각하면서 이자 상각할 때 같이 뭔가 원가의 증액 변화분에 대해서 또는 감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인식하는 거고요. 이름은 알고 계시되 세무 2급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뒷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다 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얘는 손익계산서로 가는구나 까지는 이해했는데 마지막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성이 있는 애도 있어. 근데 장기여서 그래. 오히려 시장성이 아예 없는 애들도 있어요. 자,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 매도 가능 증권을 사면 그냥 원가밖에 없으니까 원가로 가요. 평가할 게 없죠. 근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서 얘 잡았다. 그건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똑같아. 얘 공정가치로 평가하듯이 얘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로 직접 보내버리는데 반해서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평가라는 건 하지만 그 평가손익을 IS로 보내지 않고 BS로 보내요. 이게 차이고요. BS로 보낼 때 어디다 보내냐면 기타포가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에다 보내요. 자본 계정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을 비교하는 게 큰 툴이에요. 유가증권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사요.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하죠. 비용 처리하지 않으니까 자, 문제 보시고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 나갔니? 됐어. 포함해. 11만 원 이렇게 잡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회계 처리의 차이점이었죠. 이렇게. 자, 일단 차이가 그렇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중심으로 보세요. 지금부터. 자, 근데 이렇게 놓고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뭐하니? 기말이 되면 나중에 측정해요. 뭘로 측정하냐면 공정가치로.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장부상에 있었던 금액을 수정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장성이 없는 애도 있다며. 그러면 원가로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렇게. 시장성이 있니? 그러면 가. 시장성이 없어? 그럼 하지 마. 둘 중에 하나야. 원칙은 이거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평가할 때 도대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로 간다 그러냐면 단기 손익으로 가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는데 이게 누구냐면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은 재무상태표 BS 계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회계 처리해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분계인 거야. 왜 아름다운 분계냐면 진짜 돈 번 거 아니니까 손익에 가면 안 되죠. 돈 벌어들인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주주들이.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당해 연도 중에 11만 원에 취득했던 매도 가능 증권이 기말에 가보니까 12만 원이래. 그 만 원만큼 아이고 만 원만큼 이게 공정가치고 이게 장부가액이구나. 그 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의 가치가 증가했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만 원이 증가됩니다. 증가시켜야 되니까. 12만 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했어. 했는데 이 만 원의 이름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겉으로 볼 땐. 자, 쓰지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일단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BS 계정에 일단 잡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는 위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위에다가 제가 조금 적어 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싹 지우고 제가 잠깐 화면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요거 좀 T자 계정으로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얘를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BS로밖에 안 가죠. BS로밖에 안 가고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원래 자산으로
11만 원이 있었는데 만 원이 차변에 붕괴되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이 12만 원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변에 얘가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BS 자본으로 가요. 기타 포괄 계정에. 기타 포괄 계정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숫자를 보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이 BS를 보면서 이제 이해하냐,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 이 회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만 원 인식한 게 있네, 장부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인지 볼까? 12만 원으로 바뀐 이유는 만 원이 평가에서 이익이 났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는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는데요? 만 원이 평가 이익으로 잡혀서 12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매도 가능 증권은 원래 얼마 주고 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11만 원 주고 샀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그쵸?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회계처리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띄우면 1, 2, 3도 있고 1, 7, 8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걔를 평가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때 생기는 손익을 인식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나 처분 이익은 900번대 코드에 걸려 있어요. 900번대는요. 거의 99.99%는 영업의 손익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란 뜻이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잘 보세요. 코드가 300번대 있잖아요. 자, 100번대는 자산 대부분, 200번대는 부채, 300번대는 자본 BS 계정.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포가 손익으로 간다는 게 코드가 또 한번 설명해 주죠. 자, 프로그램을 나중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이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약간 좀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습니다. 자, 닫고 자, 원래 다시 이제 메뉴로 들어올게요. 자, 다시 볼게요. 만약에 떨어졌다. 떨어지면 매도 가능 증권 11만 원이 9만 5천 원이 됐다. 그러면 죽여. 죽이고 잡는 거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그것도 기타 포괄 손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렇게 잡힌 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언젠간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져요. 언제 그러냐면 처분할 때. 처분할 때 상계되면서 계정이 완전히 제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받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만 원 주고 샀는데 공정가치가 만약에 1,500원이 됐다. 만 원에서 1,5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면 500원만큼 증액되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500원 잡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X1년도 지나고 나서 X2년도에 9,200원으로 또 떨어질 수 있잖아. 이거를 10년, 20년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가냐? 자,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데 전년도에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1,500원 잡혀 있는 상태야. 근데 9,200원으로 떨어졌대. 그러면 1,300원만큼 떨어뜨려야 되죠. 그럼 죽여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이 감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 감소되면서 왼쪽의 계정 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전액 다 평가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는 상태죠. 이익이 있어서 그 이익을 먼저 제거해요. 지울게요. 자, 얘 지금 1,500원 잡아놨어. 걔 죽였어요, 지금. 얘 죽여서 현재 9,200원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다시 왼쪽에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500원만큼 잡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제거해요. 왜 제거하냐면 얘 거지 다른 애 게 아니잖아. 언젠간 제거돼요. 언제 제거되냐면 평가하려고 하는데 손실을 잡아야 한다면 평가 이익에 있는 잔액을 먼저 제거하는 거야. 자본 계정 먼저 제거하듯이. 500원 먼저 제거. 500원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도 손실인 경우를 그 차액만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계정 과목이 평가 이익도 오고 평가 손실도 오는 어색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회계 처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아예 의도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걸 의도적으로 계정으로
아시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가 손실이 있다면 손실을 먼저 제거하는 거야. 아무리 올랐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선상계합니다. 우선상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9년도라고 치고요. 19년도 9월에 6,000원 주고 공정가치 얘를 샀다. 근데 12월 말에 한 주당 8,000원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 20만 원만큼 증가됐으니까 20만 원 증가,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증가. 단 매도 가능 증권은 BS 자본 계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처분했대요. 처분했대. 7,0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돈은 70만 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80만 원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80만 원만큼 대변으로 감소했겠죠. 자, 근데 오늘 이거를 처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60에 주고 샀었다. 취득을. 근데 한번 평가하기를 80으로 평가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2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처분을 했는데 70에 처분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60 주고 샀는데 80이 됐다가 마지막에 70에 팔았대. 그래서 요 차이가 나는 20만 원은 BS에 걸어놨어. 아직 손익 인식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팔아요. 자, 팔아서 지금 70 들어왔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상에 얼마가 걸려있어요. 분계상으로. 80 만들어 놨으니까 80이 죽었죠. 자,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결국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거예요. 60에 사서 70에 팔았죠. 그러면 실제로는 처분해서 얼마 버는 거예요? 진짜 본 건 10이잖아. 근데 중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해가지고 80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은 이때 평가했을 때 이 평가 이익을 손익계산서에다가 당기손익에 반영한 거 아니죠. 걸려 있었죠. 자, 평가 이익이 이 경우에 평가 이익은 어떻게 되냐면 처분하는 시점에 죽이는 거예요. 대변에 있죠? 그럼 차변으로 죽여요. 얘는 처분할 때까지 그냥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누계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타 포괄손익, 당기손익이 아니야. 언제 사라지냐면 너 팔아먹을 때 너 죽어. 그때 죽어. 자, 20을 죽이면 얘가 90, 얘 80, 얼마 대변에 똑 뜹니까? 10 뜨죠. 20이죠, 20. 20. 자, 그 이름이 드디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드디어 이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10만 원만큼 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정확하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60 주고 샀었어. 근데 80에 평가 한 번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을 아까는 70에 했잖아. 자, 이번에는 5,500원에 팔았으니까 55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부터 어떻게 회계 처리를 이제 가늠을 하냐면 처분해서 벌어들인 손익은 60에 샀었죠. 얘는 평가했지만 평가 손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원래? 55만 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얼마 손실인 거예요? 5만 원 손실인 거죠. 근데 이게 분개가 되기 위해선 정확하게 관련된 계정을 잘 조정해서 회계 처리해야죠. 하나씩 죽일게요. 자,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은 80만 들어놨잖아. 그치? 걔 죽이고. 돈 들어온 건 55만 원이죠. 잡았어. 여기까지 해놓고 그 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20만 원 잡아놓은 거 있죠? 그거 죽여야죠, 먼저. 그거 먼저 죽여야지. 그러면 75, 80, 5만 원 뜨는 거 맞죠? 그 5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얘만 손익계산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침.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장부상의 회계 처리를 보여줍니다. 처분 시 회계 처리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진짜 무조건. 그래서 처분할 때는 반드시 그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계정이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손실이 있든 평가가 이익이 있든 반드시 반대로